왼쪽에 이 그릇은 구다리 접시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모양이 바로 그릇 명자입니다. 그릇명. 지금 여기서도 보이시죠? 이것이 그릇 명자입니다. 그래서 대야에 머리를 숙이고, 이게 머리죠. 이 모양이 지금 왼쪽으로 갑니다. 머리. 자신의 얼굴을 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살필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감금이라고 하면 법에 위반되게 살피고 가둬둔다는 거죠. 즉 가두어두고 감시한다는 거죠. 살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한다라고 할 때 또는 어떤 책을 쓸 때 그 내용을 살피고 그 다음에 수리하다라는 뜻이죠. 필요한 부분은 고쳐내는 것, 이것이 감수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볼견자죠. 그리고 이것은 보일 시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시각이라고 할 때 이 한자 씁니다. 시각, 시야. 그래서 감시한다. 보면서 살피는 거죠. 그리고 이 찰은 살필 찰자예요. 그래서 경찰이라고 할 때도 그 주변을 경계하면서 살피는 것이 경찰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잘못됐는지 어떤지 하는 사실관계를 살피는 것, 이것이 감찰입니다. 그 다음 감리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국에 성공회가 있었어요. 성공회. 그 성공회와 결별하고 성령의 능력에 대한 교리를 강화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제시대 때 민족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그 종교가 감리교입니다. 그 다음에 감방은 요건 모방자죠.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가면 요건 집입니다. 방, 집. 그래서 이건 집 호자예요. 호. 집 안에 창문이 없는 것. 창문이 있으면 실이라고 합니다. 실내라고 할 때 이 실은 창문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작은 규모의 옛날식의 그런 곳을 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방이 감방이죠. 감방.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학교란 뜻이죠. 나무를 교차시켜서 만든 큰 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는 큰 집 교자예요. 그래서 학교에는 우두머리 교장이 있고 그 밑에 학교를 살피는 교감이 있죠. 그 다음 국정감사. 나라의 일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사는 조사입니다. 조사하고 살피는 것. 이것이 감사죠. 그 다음에 보호감호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형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피고 보호하는 거예요. 즉 사실은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감호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경우에는 흉악범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감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신체 이동에 제약을 둔다는 것은, 이것은 이중처벌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감이 있고 영감이 있죠. 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살필감자 쓰는데 정이품 이상일 때 대감이란 칭호를 사용하고, 또는 무당이 구술할 때 신을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불러내는 마당, 그것이 대감놀이예요. 여기서 대감은 신이죠. 그 다음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은 명령영자죠. 그래서 대감보단 아래입니다. 종이품, 정이 더 높고 그 밑에가 종이죠. 같은 이품이라도 정이품이 더 높습니다. 종이품과 정삼품, 이들을 영감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20년 전만 해도 검찰청의 검사를 영감님이라고 불렀어요. 20대인데도 영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벼슬에서 유래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영감이란 말은 보통은 요즘은 비속어로 쓰입니다. 이놈의 영감탱이가 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조선 초기에는 양반이 10%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 이런 걸 거치면서 양반이 막 늘어났는데, 우선 납속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납은 납입하다라는 뜻이에요. 낸다는 뜻이죠. 납입금. 속은 조라는 뜻도 있지만 곡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속책, 계책이죠. 그래갖고 이제 국가가 재정 위기를 당했을 때, 또는 흉년이 들어서 그 굶주리는 사람이 많을 때, 이런 때 국가에 돈이 없으면 곡식이나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로 이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납속책이에요. 근데 그 납속책 중에서도 공명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첩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서죠. 임명장이에요. 임명장. 그런데 그 임명장에 이름명자죠. 공은 빌공자입니다. 즉 이름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명예직인 거죠. 실질적인 직이 아니라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반으로 올려주는 것, 평민을 또는 천민을 양반을 올려주면서 곡식이나 돈을 받는 이런 것이 공명첩인데, 어쨌든 이것이 특히나 임진왜란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은 공명첩을 발행해가지고 이게 이제 19세기가 되면 양반이 전체의 70% 가까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반이 너무 흔해졌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높임말이 아니죠, 또는 이 영감탱이가 비속어죠. 이렇게 너무 흔해졌음을 반영하는 표현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 양반이, 이놈의 영감탱이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검사를 한때는 영감님이라고 불렀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건 거울감자인데 왼쪽에 거울이 있죠. 쇠금이니까 거울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청동을 가지고 거울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은 황룡사, 신라 황룡사에 있는 청동 거울인데, 재미있는 것은 거울을 볼 때는 저 뒷면을 보는 겁니다. 거울을 볼 때는 만질만질 해야 되니까, 맨질맨질 해야 되기 때문에 뒷면을 보는 거고, 이 손을 잡는 쪽,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자, 보세요.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은 북현무입니다. 요거는 남주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좌청룡이고 이것은 우백호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 이쪽이 좌청룡이냐? 항상 방향을 볼 때는 남쪽을 봐야 됩니다. 남쪽을 바라보고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남쪽을 바라보면 왼쪽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좌청룡입니다. 이것이 우백호이고요. 자, 방향을 정할 때는 남쪽을 봐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게 네 개의 신이죠. 사신. 그래서 이 그림을 사신도라고 합니다. 하여간 옛날에 거울은 청동과 같은 금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쇠금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거울감자입니다. 그래서 암놈인지 순놈인지 구분하는 거죠. 병아리 감별사. 그 다음에 그 거울에 비추어서 정하는 거죠. 즉 거울에 비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객관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정가. 그 다음에 귀감이 있는데, 이 귀감이라는 것은 귀가 거북 귀자입니다. 때로는 구라고도 읽지만 귀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이 감은 거울이 된다, 즉 본이 된다, 모범이 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점을 칠 때 갑골문자를 사용했죠. 거북이의 배껍질에 이렇게 흠을 내요. 흠을 내가지고 여기를 불을 태웁니다. 불을 피우면 이게 그 약한 쪽으로 이렇게 금이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길흉을 점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에서 나온 것이 점복자죠. 점복자. 그래서 이제 이 귀감이라는 건 거울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감이란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잡는다라는 뜻. 그 다음에 요거는 악감상인데, 사실 요 한자는 전주죠. 전주. 뜻과 음이 변하는 거. 그래서 음악이란 뜻일 때는 이건 음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제 즐겁다는 뜻이면 즐거울 락. 그 다음에 좋아한다는 뜻이면 좋아할 요. 이렇게 뜻과 음이 바뀌는 것을 전주라고 합니다. 전주. 그래서 이것은 락이 아닙니다. 이 글자는 뮤직이란 뜻일 때는 어느 자리에 있건 악이라고 읽어야 되지 락으로 읽지 않아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악, 감상, 품평을 하는 겁니다. 품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문, 감식. 요 지는 중심 지자에 손이 들어가면 손가락지입니다. 이게 왼쪽이 손이죠. 손가락지 또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지시라고 할 때 요거는 그럴 문자지만 왼쪽에 실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문입니다. 문이 문자예요. 지문감식. 그 다음에 식물 도감인데, 이 도는 그림도자죠. 이 도감이라는 건 뭐냐면 비슷한 사물의 차이를 한눈에 구별할 수 있도록 사진과 그림, 이게 도죠. 사진과 그림을 모아서 설명한 책, 사진과 그림을 모아 설명한 책이 도감입니다. 이 감자는 이게 공격할 공자죠. 요거는 귀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쳐서, 공자의 손입니다. 적을 쳐서 귀를 자르는 정도로 용감하다, 용맹하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맹수를 손으로 때려잡다라는 뜻이다. 남의 손에 있는 고기를 뺏으려고 하는 손이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하여간 용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맹하다. 요거는 산의 남자죠. 밭전에 힘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사에서는 땅을 깊게 파야 되기 때문에 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의 남자입니다. 산의 남. 근데 이제 여기에는 머리가 우뚝하죠. 그래서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첫째 맹자입니다. 맹. 첫째. 첫 번째. 그런데 여기에 요게 들어가면 이것은 짐승입니다. 사나운 짐승. 그래서 사납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감하고 사납다. 용맹하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감하다. 용감하다. 감자. 용맹할 감자로 그랬죠? 그러니까 감히 그러면 겁 없이 이런 뜻으로 쓰죠. 감히. 너무 용맹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잽도 안 되는 게 감히. 그런 뜻이죠. 감히. 그 다음에 감행하다. 과감하게 머뭇거리지 않고 용감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감행이죠. 감행하다. 그 다음 이것은 과감하다인데 과는 열매라는 뜻도 있지만 굳세다는 뜻도 있습니다. 굳세다. 굳셀 과. 그러니까 머뭇거림이 없이 굳세고 용맹하다. 이게 과감한 거예요. 즉 우물쭈물하지 않는다. 과감하다. 결단을 내린다. 그 다음에 언감생심. 어찌란 뜻입니다. 어찌 감히 그러한 마음을 먹느냐. 아서라 말하라. 언감생심. 그 다음 요것은 이게 기본자 감인데 나무목이 들어갔으니까 감람나무인데 이거를 이제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감람. 이건 올리브입니다. 감람. 자, 올리브 보이시죠? 올리브. 그래서 이 올리브가 감람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이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죠. 이것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올리브석, 감람석, 이건 뭐냐? 자, 이 돌의 색깔 보이시죠? 이 색깔이 올리브의 잎사귀 색깔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돌의 이름을 감람석이라고 합니다. 감람석. 그 다음 이것은 눈목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새처럼 날아서 새의 눈으로 내려다보는 겁니다. 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굽어볼 감자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지금 어떤 지역의 조감도죠. 조감도. 새가, 세조자입니다. 새가 굽어보는 모습을 그린 것이 조감도죠. 조감도. 그런데 이 조는, 까마귀는 나이가 들면 눈이 먼데요. 그럼 뭐가 없어지죠? 이게 없어지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까마귀 오자예요. 까마귀 오. 그래서 다리 3개 달린 까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삼족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강릉에 대나무가 까만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오죽이라고 하죠. 오죽. 까만 색깔의 돌을 오석이라고 합니다. 오석. 오는 까마귀 오자예요. 그런데 이 까마귀는 효도를 하는 새로 유명하죠. 효도. 어미가 되면 눈이 멀기 때문에 거꾸로 새끼가 먹이를 물어다 어미를 먹인대요. 까마귀를 가리킬 때 반포지효라고 합니다. 포는 포유류처럼 먹인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먹이는 의, 효도, 반포지효. 그래서 반포지효라고 하면 까마귀를 가리키는 것이고 까마귀는 효도의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까마귀는 복희시, 여화시에도 복희시의 상징으로 까마귀가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이상이 일제시대 때 이상이 쓴 시의 제목이 오감도라고 있는데 그 시는 어떻게 되냐면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무섭다고 그러한다는 거죠. 제2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3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그래서 제1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까지 갑니다. 이게 첫 번째 연재된 시예요. 왜 무섭다고 하죠? 왜 막다른 골목이죠? 그 일제라고 하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바로 무섭고 막다른 골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상의 오감도는 암울한 시대적 분위기와 불안감을 형상화한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걸 이제 신문에 실어대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문이라고 하면 상당히 지식인들이 읽던 그런 매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독자들이 뭔 귀신 실 하나 까먹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도 비난을 해가지고 결국은 연재를 하다가 도중에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귀신이 씨나라 까먹는 소리, 이게 무슨 말이냐? 조상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면 조상 귀신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지내는데 먹을 게 없어요. 자기 죽은 날에 와도 제삿날에 와도. 그러니까 이제 고이 보관해두고 있는 창고에 씨나락은 이제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종자를 씨나락이라고 합니다. 씨나락 까먹는데 근데 사실 농부들은 굶어 죽더라도 씨나락을 베고 죽는다고 하거든요. 결국 씨나락을 까먹으면 이제 완전히 끝장인데 또라도 배종자를 씨나락을 베고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때 뭐라고도 합니까? 개 풀 뜯어먹는 소리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견딜 감자인데 요건 그 기자입니다. 이게 기본자예요. 기자에 뭐가 막혀 있고 다시 흙으로 싼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상태를, 힘든 상태를 견뎌내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어린아이가 왼손에 먹이를 들고 지금 개를 훈련시키고 있죠. 기다려. 그럼 이 먹이를 먹으려면 이 개는 참아야 되잖아요. 참아야 되죠. 그래서 자, 요건 칼도인데 이게 들어가면 칼날 인자입니다. 그러면 칼날을 어떻게 써요? 심장에 겨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반항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참을 인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견딜 내자입니다. 견딜래.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렇게 인내를 해야, 기다려야 먹이를 먹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인내는 참는다는 뜻이 강조가 되지만 감내하다라는 건 뭐냐면 견뎌내고 참는다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지만 견뎌낸다는 것이 강조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기죠. 아기는 걷지 않기 때문에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기본자죠. 더할 가자. 이 위에 이것은 지붕입니다. 지붕.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붕, 서당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거죠. 지붕이 있는 곳에 가서 무엇을 배웁니까? 글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건 글이란 뜻이에요. 글자. 이것은 발족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부자를 의미합니다. 가부자, 반가부자. 이것은 기쁠 희자죠. 그래서 가례라고 하면 왕자나 공주의 결혼식을 가례라고 합니다. 가례입니다. 가례. 이것은 나무목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실형 선반이에요. 선반. 그래서 십자가 또는 서가라고 할 때, 고가도로라고 할 때 쓰는 글자죠. 이것은 집가자, 기본자고 계집녀가 들어가면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겁니다. 이것은 벼화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벼벨 가자인데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씁니다. 준비. 그래서 가동한다라고 할 가는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이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동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가동한다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이 가출은 이유 없이 무단으로 집을 나가는 것이 가출이죠. 그것에 비해서 이 출가는 정신적 수양을 위해서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자인데 여기에 해일이 들어가면 이것은 시간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여가, 시간, 겨를입니다. 겨를. 이것은 사람이 모자를 쓰고 이건 코의 모습이고 이건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건 얼굴 면자예요. 그래서 면도라는 말을 있죠. 면도하다. 이것은 아름다울 가자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중추가절이라고 합니다. 중추가절. 이 중추라고 하는 것은 중은 둘째란 뜻이에요. 추는 가을의 두 번째, 즉 음력 8월입니다. 그래서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죠. 그 8월의 아름다운 계절, 그래서 중추가절이라고 해요. 사람인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거짓이죠. 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가라는 말에서부터 가게란 말이 생겼습니다. 비우가 들어가면 전부 이건 날씨와 관계가 있죠. 날씨. 그래서 이거는 노을 하자입니다. 노을하. 가가 아니에요. 하입니다. 서울 평창동 입구 쪽에 자하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보라색 노을이란 뜻이죠. 자하. 이것은 발걸음이죠. 이것은 입구가 아니라 움집을 의미합니다. 움집.
그래서 어두워지면 걸어서 움집으로 각자 가는 거죠. 각자. 그래서 이건 각혈, 잘못된 한자죠. 이것은 입구가 들어갔으니까 입으로 토하는 겁니다. 이것은 각이라고 읽지 않고 이것은 손님 객자입니다. 객자. 그래서 객혈이에요. 둘 다 입구가 들어갔으니까 토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폐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은 문이 들어갔으니까 집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큰 집의 순서, 계급의 순서대로 보면 폐, 그 밑에가 전, 그 밑에가 저, 그 밑에가 각 또는 합입니다. 그래서 부를 때 폐하, 전하, 저하, 각하, 합하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왼쪽은 돼지 해고 오른쪽은 칼도자입니다. 칼도. 그래서 이거는 칼로 새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시각을 나타내죠. 시각. 그래서 일시는 옛날에 1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2시간이라고 그랬죠. 일시는 8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1각은 15분입니다. 이것은 기본자 버릴 각자에 버릴 각. 왼쪽에 들어가면 고기 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리 각자예요. 각선미라고 할 때. 영어에서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면 이것은 한 지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에 비해서 이 각광이라는 건 옛날에는 무대 앞쪽에 빛이 있어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빛을 쏘았어요. 그것이 각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각광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뿔각자고 이것은 미칠광자입니다. 미칠광. 자, 이게 들어가면 이건 전부 동물과 관련이 있어요. 동물의 왕이다. 무슨 뜻이죠? 미친 거죠.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친 사람을 광인이라고 합니다. 김동인의 소설에 광화사, 광염소나타 이런 게 있죠. 그 다음 이것은 감각이라고 할 때 감은 느끼는 것이고 각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 왔을 때 느낌은 이거지만 이게 뭐구나 하고 깨닫는 것은 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각이라고 합니다. 왼쪽의 사진은 보통 이제 블루 모스크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봤던 이슬람 최고의 건축가 시난의 작품입니다. 원래 이름은 따로 있는데 블루 모스크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 안에 이즈닉 타일, 터키 이즈닉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타일입니다. 근데 이 이즈닉 타일은 푸른색이 많아요. 푸른색. 그래서 푸른색 타일을 도자기를 많이 장식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블루 모스크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이 푸른색으로 장식한 도자기를 포르투갈에서는 아줄 양식이라고 합니다. 아줄. 이게 포르투갈 스페인어에서는 아줄은 푸르다라는 뜻이에요. 이 위에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게 포르투갈 포르투에 있는 쌍벤투 역입니다. 쌍벤투 역이에요. 그 역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푸른색 도자기로 벽화를 장식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스페인어에서는 오를 오라고 읽지만 포르투갈에서는 오를 우로 발음합니다. 우로. 그래서 이거는 포르또가 아니라 포르투예요. 포르투. 그래서 이것도 쌍벤또가 아니라 벤투죠. 벤투. 근데 사실 이 포르투갈은 이 포르투갈 항구인데 영어로 치면 이제 폴트란 뜻 아닙니까? 폴트. 항구인데 옛날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이곳이 항구로 쓰였기 때문에 이 나라 이름이 포르투에서 포르투갈이 되는 겁니다. 이 벽화를 실제로 가서 보시면 대단히 아름다워요. 그 다음 다시 이제 왼쪽에 블루 모스크를 보시면 지금 이게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정자처럼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요겁니다. 이게 뭐냐?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예배를 봐야 되는데 그 예배를 보기 전에 몸을, 손발, 특히 몸에 있는 모든 구멍, 귓구멍, 콧구멍, 입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즉 무슬림들은 청결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보기 전에 이렇게 수도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요 앞에 목욕탕 의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손, 발을 씻고 그 다음에 귓구멍, 입, 콧구멍 이런 걸 다 청결히 한 다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그럼 사막에서는 물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사막에서는 모래로 씻어야 된대요. 모래로. 어쨌든 이 무슬림들은 청결을 매우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